됐습니다. 날씨가. 자, 이제 58일 남았습니다. 이제 이 접수 인원이 뭐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접수 인원이 작년하고 비슷한데, 이제 쟤들이 이제 보면요, 이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질문 들어보면은 법 바뀐 것도 모르고, 뭐 3년 전 교재 갖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뭐, 공법, 세법, 법을 늘 바뀌죠. 네. 그래서 그 질문하신 거 보면 이제, 도서관에 이제 공법 교수님하고 이제 무슨 일에서 놀러 갔는데 질문하는 거 보니 답답해서 죽어요. 3년 전 법을 가지고 질문하신 분도 있고. 자, 우선은 그 도서관에 가서 질문 듣는 게 원래 뭐 이 학생들이 정보가 더 빠른 것 같아, 우리보다. 원래는 개론이 어려울 거라는지 물어봐요. 개론 어려운지 쉬운지 어떻게 하세요? 공부하면 쉬우고 공부 안 하시면 어려운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항상 여유 있게 공부 좀 하시고, 난이도가 이제 우리 항상 상, 중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험 우리가 보면은 시험에 보면 카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담당 출제 교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름이 보니 이제 워드 치잖아요. 그럼 맨 끝에 가면은 난이도가 있는데 여기 이제 표시를 해야 돼. 상중하를 표시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이 우리가 30% 출제하죠. 자, 하가 우리가 20%, 8문제가 이쪽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중이 우리가 50%가 출제를 해요.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계산 문제, 그러니까 8문제죠. 계산 문제가 8문제 내외인데, 최근에 보면 기본 뭐 9문제 나오대요. 3년 전에 11문제 출제했어요. 9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고, 9문제 중에 8문제가 이쪽에 들어가요. 한 문제가 어느 쪽으로 들어온다? 이쪽에 들어오겠죠. 한 문제, 9문제 정도 된다면. 그러면은 이 상은 어떻게 돼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려주는 게 예의예요, 이쪽은. 틀려줘야지, 이쪽은. 예?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문제 보면은 배열이 1번, 2번 이렇게 가잖아요. 한번 6번 가면 계산 문제가 하나 정도 나와요. 또 한 8번 가면 또 계산 문제 하나 나와요. 이제 중간 나오죠? 이렇게 나오다가 또 한 17번에 또 하나 나와요. 또 20번에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20, 한 3번에 하나, 20, 한 6번에 하나. 그래서 뒤에 가서 36번에 하나, 37번에 하나, 38번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배열해서 들어가요, 계산 문제. 이 문제는 계산 문제 풀다가, 여기서 풀다가 2, 3분 걸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보고. 또 계산 문제 딱 공식이 떠오르면 좋은데, 안 떠오르면요, 또 생각을 하고, 또 풀다가 답이 또 나오면 좋은데, 또 안 나옵니다. 그럼 또 당황해서.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잡으라고 내는 거예요. 시간. 그럼 이 시간이 걸리면은 여러분 민법 푸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 난이도는 여기서 시간 걸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배분이 난이도지, 문제는 어렵고 쉽게 내는 게 아닙니다. 출제 여러분 할 때 원칙 뭔지 아세요? 문제는 쉽게, 답은 어렵게. 이론은 문제는 쉽게, 답은 어렵게 내라고 해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문제는 쉽게 풀었어요. 나왔는데 야, 난 합격이다. 근데 책
채점할 때 보면 다 B가 내야 되는 거야. 이게 출제 잘난 겁니다. 나와서 그런 문제가 헷갈리는 문제겠죠. 그런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데 특히 문제는 박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박스. 박스에 뭐 기역, 니은, 디귿, 늘 해서 옳은 것으로 연결이 바르게 된 것,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형태로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박스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박스가 또 20문제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박스와 이런 우리 개론 같은 계산 문제 연결 들어가면은 이게 시간이 좀 잡죠. 민법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면은 이제 골치 아프다니. 그래서 난이도는 시간이 난이도지 쉽고 어렵고가 난이도가 아니에요.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걸 최대로 맞춰야 돼? 이쪽을 맞춰야죠. 하 틀리면 안 돼요. 경기변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부동산 개념, 토지 특성 이런 거 틀리면은 안 됩니다. 근데 꼭 거기 틀리신 분이 있어요. 토지 특성. 그리고 또 요 중에서 어떻게 돼요? 거의 20문제 나오는데 요 20문제에서 이제 대주신대로 많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합치면요, 우리가 거의 70점이잖아요. 70점에서 뭐 두세 개, 네 개 틀려도 60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12문제 4번 찍어도 3개는 맞아요. 그러니까 10개 공부를 하셔서 좀 여러분 상보다는 어디에? 요 중하를 대주신대로 틀리지 않도록. 여기서 28개 중에서 24개는 맞겠다 하시고, 이쪽에서는 나중에 답지 배열 이제 모의고사 이제 9월부터 이제 들어가면 이제 답이 배열이 이제 개론 같은 경우는 8개씩 됐을 거예요. 이제 9월 이제 4번 모의고사 남을 때 답이 다 8개씩 배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 14회 시험에 우리 합의를 한 8개씩 배열되어 있는데, 문제를 풀면서 옮기세요. 뭐 한 1번 해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옮기면은 나중에 찍을 때 다 보여요. 자, 10번 문제 1, 2, 3, 4, 5죠. 자, 여러분 뭐 가지고 있는 것에 틀린 것을 딱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컴퓨터로 빨리 여기에 동그라미 딱 치고, 그럼 푸세요. 이 틀린 거구나. 요것만 앞에는 보면요, 하다 보면요, 틀린 건지 옳은 건지 또 몰라. 그러다가 틀린 건데 또 옳은 거 가서 답을 적고 있어. 분명히 있어요. 이제 두세 문제는. 그러니까 틀린 거 딱 체크하고, 요거만 보세요. 틀린 거? 그러면 1번 역 보잖아요. 1번 보는데 답이 아니다. 딱 치우고. 2번 모르겠다. 3번 답이 아니다. 4번 아니다. 그럼 2, 5번 놓고 해야겠다. 그럼 삼각형하고 빨리 넘어가야지 뭐.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다 풀었잖아요. 계산 문제 안 풀 거잖아. 쫙. 안 풀 거잖아요. 뽀로뽀로 이렇게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지 답지. 빨리 넘기는 게 합격이야. 근데 거기서 안 넘어가고 계속 요거 푼다. 얘가 떨어지려고 작정한 거야.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예? 안 넘어가요? 선풍기 갖다 대요? 쫙 넘어가. 예. 빨리빨리 넘기세요. 스킵.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푼 것은 빨리 답 있죠? 푼 건 자기가 확실하죠? 확실하잖아요. 그럼 빨리 푼 거는 답에 옮기세요. 옮겨가면서, 여기서 3번에 2번 답 딱 옮기면요, 나중에 답 보면 딱 표시가 납니다. 딱 보면 답이 보여요. 자, 이제 삼각형부터 갑니다. 자, 개론 40문제를 30분에 풀어야겠죠. 40문제를 30분에 다 못 풀잖아요. 그러면 30분에 31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9문제는 계산 문제는 놔두고 9문제는 버려야겠죠, 우선. 그리고 민법 40문제를 60분에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 90분이에요. 이제 10분 남을 때 이제 뭐 들어갔냐. 빨리 삼각형부터 5분 정도, 10분에 5분 정도 삼각형부터 빨리 확인. 2번, 5번인데 틀린 거구나. 2, 5번. 이때 또 생각날 수도 있어. 2, 5번 푸는데 또 헷갈려.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럴 땐 빨리 답지 보세요. 답지를 딱 봤는데 2번은 답은 7개고 5번이 2개다. 그럼 이 문제 답은 5번이야. 찍어 들어가야 돼. 8개니까. 예? 그렇게 해서 확률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3번 답이 10개 나왔다. 그럼 2개는 틀렸어. 8개인데.
예? 그래서 그걸 배열을 잘 보셔야 돼. 이렇게 헷갈린 문제가 과목당 6, 7문제가 나와요. 그것을 잘 들어가서 하면은 과목 어떻게 돼요? 1차 시험 개론민법에 한 6, 7개가 맞았다. 평균 8, 9점이야. 합격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계산 문제 안 풀 사람은 나는 숫자만은 머리 아프다. 그만 풀지 마세요. 시간도 없는데 민법 더 시간 걸려서 푸시고 계산 문제 딱 봤는데 자기가 31문제 풀었는데 답 보세요. 딱 봤더니 2번은 한 2개 배웠고 4번은 한 3개 배웠다. 그럼 4번 다 찍어야지. 그럼 3개는 맞을 거 아니야. 풀어서 틀리는 것보다 안 풀고 맞는 게 더 낫다는 거야. 8개 5번 찍으면 안 돼. 답은 여러분 우리가 2, 3, 4번에 많이 배열돼 계산 문제는. 5번 해봐야 하나 정도.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런 것을 염두에 좀 두셔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이제 9월 4번 남았죠. 9월 10월 넘어가면서 백선이 먼저 하니까 그때 답은 8개씩 배열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 연습하는 연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실 겁니다. 계산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고 그 계산 문제 찍는 방법도 그때 하면서 어떻게 찍는 건가 이제 이것이 오늘 강의 핵심. 푸는 게 중요한 게. 자, 우선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 보다 복합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이 부동산 자체는 크게 우리가 형태가 있는 유형 그리고 형태가 없는 무형으로 보는데 자, 이 형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고 형태가 없는 것은 이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이죠.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으로 나타내서 표현한 개념을 그 1번 지문 무슨 개념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1번 맞는 지문 복합 개념. 2번 위치 및 환경은 어디 속하냐? 기술적에 속하죠. 이 자연,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토지는 3차원의 공간 개념. 위치가 고정된 위치들이 모여서 환경을 형성하는 이것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념. 특히 시험 지문에는 공간 쪽에서 시험 지문이 많이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 개념 및 법률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의 무슨 측면? 무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형 맞는 지문. 자, 임차인이 설치한 창물 예를 들면 뭐다? 진열대, 선반, 농기구, 창고 이런 건데 이것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어떻게 돼요? 일시적, 영구적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4번 정답. 정착물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독립정착물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종속정착물 두 개가 있는데 작년 시험에는 독립정착물을 출제했었죠.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없다고 출제했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 개념을 묻습니다. 자, 여러분 1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토지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입니다. 근데 일필이 토지는 뭐야? 분할. 일필이 토지를 필지를 분할해서 이용을 여러 획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하니까 1번은 틀린 지문. 필지를 분할해서 여러 획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소지의 개념인데 여러분 소지가 용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
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소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있는 그래로의 토지인 논밭, 임야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2번 개념 맞는 지문이고 3번은 나지 개념이죠.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의 개념.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올해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후보지는 요즘 계속 출제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후보지 개념. 자, 우리 이 후보지, 이행지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용어라는 거.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개념을 확실히 구분을 좀 해두셔야 돼. 올해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후보지, 이행지 개념 상당히 중요한 용어다. 자,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도로와 전면이 없다,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 개념도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시험도 맹지가 나오셨죠? 자, 1번 정답입니다. 자, 3번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부증성이 아니라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자, 영속성의 특성에 의해서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죠. 비소모적 재화예요. 자, 여러분 비소모적 재화니까 물리적으로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으니까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되지 않죠. 적용되지 않으니까 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재생산이 가능한 우리가 재생산이 가능한 토지인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원가 방식 적용이 안 돼요. 네? 원가 방식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또 어떻게 돼요? 영속적으로 발생하죠. 영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이익,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이익을 뭘로?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는 부동산 가치의 개념이죠.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때 장래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고 물리적으로 감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 환원 방법 중 뭐를 적용한다? 우리는 수익 환원 방법 중 뭐를 적용하죠? 직접 환원법. 직접 환원법. 또 2년 전에 또 출제했었죠. 직접 환원법에 뭐가 돼요? 근거가 된다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번 정답. 2번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 이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화가 됩니다. 영속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성으로 인해서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죠.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외부 효과 올해는 좀 중요해요. 뒤에 이제 문제로 나오겠지만은 자,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우리는 필지를 분할하여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주어진 필지를 인접 필지와 합병하여 이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면서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시장의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좌측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감소가 되죠. 공급의 감소. 공급 곡선 자체를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몇 개냐. 공급의 감소 요인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축비가 뭐한다? 상승하겠지.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요. 건축비가 상승합니다. 여러분, 건축비가 이전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은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이 뭐한다? 감소해요. 우선은 첫 번째 감소. 주택 건설 자금 조달 금리가 오른다. 자, 금리가 오르면은 우리 건설 업체에 있어서 이자는 부담은 이자 비용은 어떻게 돼요? 부담은 증가를 하죠. 증가하니까 수익이 어떻게 돼? 악화가 되면서 이전보다 또 공급이 또 줄어들어요. 공급의 감소가 돼요. 자, 대체적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다. 자, 여러분, 대체적인 주택 가격이 우리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대체적인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의 법칙입니다.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건설업체는 주택 싸니까 주택 공급량을 줄이죠. 요거는 뭐다? 공급의 법칙.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은 줄여요. 그러면은 우리는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비쌀 거 아니야. 아파트 공급은 뭐 한다? 증가시키죠. 여러분, 대체제는 여기에 화살표가 뭘로 간다? 대체제는 반대로 변동해요. 대체제는 반대로 변동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보완제는 같은 방향 변동. 수요 공급 신경 쓰지 마세요. 보완제는 같은 방향 변동. 대체제는 반대로 변동.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 그럼 아파트 공급이 뭐다? 증가. 감소가 아니죠? 네, 세 번째 틀렸고. 네 번째, 아파트 가격.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아파트 가격. 자, 아파트 가격이 뭐 했어요? 하락을 했다. 자, 요즘 A점인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은 감소하죠. 이때 A점이 동일한 공급 곡선을 따서 뭐로? B점으로 돼.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공급 양의 변화다. 네 번째는요,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공급 양의 변화를 말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요, 생산비가 하락을 해요. 토지 구입 비용 생산비가 하락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공급은 증가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한다. 이런 분양가격이 상승하면 건설업체는 수익성이 좋아지죠. 이전보다 공급을 더 늘리죠. 공급의 증가가 됩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개. 자, 요 두 개. 공급의 감소. 자, 5번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자, 여러분, 탄력적은 뭐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가격의, 여러분, 1번 지문은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입니다. 하여튼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뭐를 기준? 우리는 이를 기준해. 여러분, 탄력적, 비탄력적 뭐를 기준?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 지금 뭐다? 탄력적은 1보다 클 때를 뭐라고 해? 1보다 클 때를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뭐가?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죠. 예? 그래서 1번 맞는 질문이죠. 예, 이런 것을 1번 질문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올해도 중요하니까 잘 받으시고. 자, 2번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생산비예요. 여러분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생산비입니다. 생산비가 상승할수록 이유는 줄어들잖아요. 이유는 줄어드니까 공급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탄력적이 돼. 이윤이 줄어서 공급을 더 많이 못 늘려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 변화에 공급이 적게 변하는 우리가 비탄력적이 됩니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요, 공급이 늦어지죠. 공급이 늦어지면 비탄력적. 뭐 기술 수준 향상이 빨라서 공급이 빨라지면 이건 탄력적이 돼. 3번 비탄력적이 포인트인데 맞는 질문. 자, 4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비탄력적이다. 또 맞죠? 주거용 부동산은 탄력적,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비탄력적. 왜 주거용 부동산이 탄력적이냐 하면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아까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니까 그 장소에 오픈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를 그 장소에 들어가서 입지를 해야 되니까 대체 지역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거용 부동산은 어느 동네면 어느 집이든 관계없죠. 대체가 많아요. 그래서 탄력적이다.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이 됩니다. 자, 주거용 부동산은 탄력적,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비탄력적. 자, 5번 정답인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나올 텐데 올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비탄력적 하면은 수직선이라는 거. 이제는 하도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알겠죠.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인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죠. 지금 이렇게 주어졌는데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가격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5번이 정답인데 하여튼 수직선이다.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어요. 수요가 수직선이든 공급이 수직선이든 관계없이 하여튼 수직선이란 말이 나오면은 여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뭐다? 균형 거래량은 뭐다?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겠죠.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하여튼 여러분 수직선 하면 또 시험 문제 여러분 좀 어렵게 내려면요, 완전 비탄력적으로 안 내요. 어떻게 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 이렇게 내버려요. 그러면 또 해석이 안 돼요. 시험들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5번 정답입니다. 자, 6번 A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할 것이라 예상의 네모를 엄청 씌울 것. 하여튼 여기 포인트가 요거야. 문제 포인트가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요거 생각은 안 해. 예? 요거 생각을 안 해요. 예상이잖아요. 예상. 여러분 예상입니다.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는 거야. 지금 안 올랐어요. 예상을 했지. 맞잖아요. 예상을 했잖아요. 예상. 예? 예상. 여러분 소비자들의 미래된 예상, 생산자들의 미래 예상, 하여튼 예상이잖아요. 예상. 지금 안 올라요. 상승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올랐습니다. 예상한 거지. 그래서 A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이 포인트죠. 그러면 현재 싸네요. 현재 싸잖아요. 현재 싸니까 A 부동산의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하겠지. 예? A 부동산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문제는 B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는 뭐한다? 감소했다. 여러분이 커피 수요량은 증가했는데 대체 관계는 홍차 수요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아까 뭐라고? 상품 A, B 다른데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반대로 변동했죠. 지금 대체제 관계에 있다. 대체제. 그리고 또 C 부동산, A 부동산 수요량은 또 뭐 했다? 증가했는데 C 부동산 수요는 뭐 했다? 증가. 커피 수요량 증가하면 프림 수요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화살표가 이번엔 또 뭐?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두 상품은 보완제. 보완제. 그런데 D는 변하지 않았다. A 부동산 수요량은 증가하더라도 D 부동산 수요는 변하지 않았다. 불변일 때는 A, D는 서로 관련이 없는 뭐다? 독립적인 상품. 5번 정답. 2번으로 한 사람은 좀 요거 잘못 판단한 거예요.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조건에서 A 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를 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 T 시점에서 하여튼 여러분 균형을 따질 때는 자, 여러분 항상 우리 시험 문제에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은 수요량과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다? 갖다 놓고 계산을 하시면 돼. 네?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요거의 포인트.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자, 수요량은 주어졌네요. 자, 무슨 시점? 첫 번째, 우리가 T 시점에서. 자, T 시점에서의 수요량은 QD는 900 마이너스 P가 주어졌어요. T 시점. 공급은 P. 같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P로 500은 플러스 P거든요. 3P는 900입니다. 따라서 P는 얼마? 300이 되겠죠. 300이 되겠고, 그러면 공급은 지금 QS는 2P니까 요 P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얼마? 600이 돼요. 자, 두 번째는 T 플러스 무슨 시점? 1 시점에서. 자, 수요가 변했죠. 자, 수요가 증가했거든요. 1500 마이너스 P로 증가했고, 공급은 변화가 없다. 또 넘어가면은 2P에 필요하면 3P는 얼마다? 1500. 자,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P는 500이 되고, 500을 또 들어가면 균형 거래량은 1000이 되겠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300에서 500으로 얼마? 200만큼 증가하고, 균형 거래량 600에서 1000으로 400만큼 증가한다. 2번 정답.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이 균형 가격, 우리 계속 이런 형태로 출제했잖아요.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 갖다 놓고 계산하는 거. 여러분이 26회 출제했고 28회 출제했는데 올해 30회 또 출제 가능성이 또 있어요. 계산 문제가.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자기적 변동이 나타난다. 1번 맞는 지문이죠. 자,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후에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 변동 요인 중 불규칙 변동 요인이죠. 자,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 요인입니다. 세 번째,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우리가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매해 발생합니다. 매해 발생하니까 계절적 변동. 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자, 상향시장 국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이 이 경기 추세선에서 이렇게 가겠죠. 자, 상향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국면이죠. 확장 국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매도에 중점을 두는 매도자가 중시가 돼. 매도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여기는. 자, 매수자가 아니죠. 예, 틀렸고 과거의 거래 사례, 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시점에서 보면 밑에 있으니까 뭐죠? 하한. 이 하한은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여러분 하한은요 한 5번 나왔어요. 이거 상향시장은. 그리고 하향시장에서 자, 하향시장에서 직전은 뭐죠? 후퇴죠. 그러면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 새로운 거래 위에 있으니까 뭐다? 상한선 맞는 질문. 4번 정답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등의 특성에 의해서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해요. 어렵다는 얘기죠.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질문 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질문인데 1번 정답입니다. 옳은 것은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뭐다? 가격이 비싸죠. 일반 상품과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라 뭐다? 소수.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죠. 다수가 아니라 소수. 세 번째,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명 시장 조직화가 가능하다 하니까 틀렸죠.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유통기구 자체가 없어요. 도매상, 소매상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장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조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 틀렸고, 부동산은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거의 대부분 무슨 거래? 사적인 경향, 공적이 아니라 사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이 특징이 있다. 이런 국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달리 형성되고 또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돼?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균질적인 가격 형성 가능하면 안 돼요. 이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동질적 가격 형성이 곤란합니다. 1번 정답입니다. 자, 10번 문제로 또 갑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은 어떤 지역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도시 개발 정보에 대한 내용이다. 대상 토지에 대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만약 신도시로 개발된다면 1년 후 당해 토지 가치는 2억 2천만 원, 개발되지 않으면 당해 토지 가치는 1억 1천만 원이죠. 자, 그럼 신도시로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르겠죠? 불확실성. 자, 신도시로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신도시가 개발됐을 때는 2억 2천만 원. 신도시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1억 1천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신도시가 개발될 가능성 50%. 그럼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50%. 그러면 3억 3천이네요. 3억 3천을 반으로 나눠주면 얼마? 1억 6,500만 원. 1억 6,500만 원.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죠. 자, 이것을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미래 가치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은 1억 6,5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몇 프로? 10%. 1년 후니까 몇 스? 1승. 작년은 뭘로 출세? 2년 후로 나오니까 뭘로 들어온다? 제곱. 2년 후에 돈이 현재 얼마냐? 작년에는 1년 후니까 1승. 1.1로 나눠주니까 얼마?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은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그러면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그럼 100% 확실하게 입수하니까 얼마? 1. 그리고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0이죠. 100% 확실하게 들어선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니까. 그럼 얼마? 2억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의 가치는 2억 2천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 1승이죠. 1.1로 나눠주니까 얼마? 2억 원. 2억 2천만 원을 1.1로 나눠주면 2억이죠. 이때 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현재 가치.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자,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뭐를 뺀다?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뺀 거죠. 자,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인데, 자, 확실성은 얼마다? 2억 원. 여기는 얼마? 1억 5천만 원. 빼줬더니 얼마 나온다? 5천만 원이 정보의 현재 가치. 1번 정답이 됐습니다. 자, 11번. 상업 입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은 중차원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원 중심지의 수는 저차원 중심지에서 고차원 중심지로서 그 분포도는 경쟁력에 치죠. 그래서 점점 분포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뭐가 된다? 우리는 피라밋 형태를 띠게 돼요. 자, 1번 맞는 지문이죠. 자, 작년에도 우리 내용을 출제했었잖아요.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서 작년에도 내용이 출제가 됐는데, 이 크리스탈러는 뭐다? 재화에, 여러분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어디까지 공급할 수 있냐? 공급할 수 있는 최단의 거리를 재화에 뭐라고 한다? 도달 범위라고 하죠. 그리고 최소 요거지. 중심지는 정포가 도산하지 않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고객 수가 나타나는 범위입니다. 요 관계를 설명하는 게 바로 뭐다? 우리는 크리스탈러의 이론. 자, 컨버스의 원리는 두 상권의 분기점에서의 두 점포에 대한 구매 지향력 또는 구매 영향력, 구매 지향력은 같다. 네? 그래서 컨버스의 또 개념이죠. 세 번째, 허프는 확률 모형에서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점포에 갈 확률을 세 가지 요인으로 보죠. 소비자에 있어서 점포와의 거리, 소비자의 점포와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 또 점포의 크기, 매장 면적이죠. 이 세 가지 요인에서 결정되죠. 그럼 3번은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자, 4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에 따르면은 만약 X도시가 뭐보다 크다? Y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당연히 규모가 작은 Y도시 가깝게 상권의 경계에 뭐가 결정되겠다? 분기점이 되겠죠. 어느 쪽에? Y도시에 더 가깝게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4번 맞고
5번이 정답인데 고전적인 상점 분포이론, 여기 1930년대에 나타난 이론이야. 1930년. 거의 뭐 100년 전 이론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은 내구성 있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면 가구, 이런 내구성 있는 상품은 취급하는 정포는 고객이 원거리에서 찾아오죠. 이런 거는 신선한 식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된다? 상권의 규모는 커진다. 상권의 규모는, 내구성이 있는 상품은 상권의 범위가 커요. 고객이 원거리에서도 찾아온다. 왜? 보관하는데, 어떻게 돼? 저장하는데 비용이 어때? 신선 식품에 비해서 적게 될 겁니다. 부패도 안 하고. 자, 5번이 정답입니다. 1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경제 기반 분석과 입지 개수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A 지역의 제조 고용 인구가 15,000명 증가한다면 A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 어떻게 변하느냐. 자, 항상 여러분이 우리 배우는 용어 중에 경제 기반 승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경제 기반 승수는 지역의 어떤 지역의 전체, 어떤 지역의 전체 총 고용 인구를 뭘로 나눈 거죠? 그 지역의 뭘로? 기반 산업 고용 인구로 나눠줘요. 예? 나눠주는데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갖고 따진다? LQ 갖고 따진다. LQ. LQ가 1일 때를 무슨 산업? 우리는 기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반 부문의 산업이고, LQ가 1보다 작으면 수출하지 못하고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비기반 산업. 지금 가운데, 표 가운데 LQ가 1보다 큰 거 찾으면 되지. 1.2. 1.2인 제조업이 기반 산업이고, 부동산업과 요식산업은 1보다 작으니까 비기반 산업. 그럼 기반 산업 구했네요. 제조업이죠. 그럼 제조업 얼마? 고용인구 10만 명. 제조업이잖아요. 기반 산업이 뭐다? 제조업이에요. 지금 제조업. 1보다 큰 것 찾았더니 제조업. 10만 명. 그럼 총 고용인구는 얼마? 거기에 맨 세 번째 칸 다 대보세요. 10만 명, 7만 명, 13만 명 이럴 때 얼마? 30만 명. 총 고용인구는 30만 명이니까 경제 기반 승수는 얼마다? 3. 경제 기반 승수 3. 그런데 뭐가 돼? 총 고용인구는, 지역의 전체 고용인구는 경제 기반 승수, 경제 기반 승수에 뭐를 곱해주면 돼요? 기반 산업 고용인구를 곱해주면 돼. 기반 산업 고용인구를 곱해준데 경제 기반 수는 3인데 지금 기반 산업이 제조업이 얼마? 기반 산업 제조업이 15,000명 증가하면은 곱해주면 얼마 증가했다?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 증가한다? 45,000명 증가. 그러면은 45,000명에서 15,000을 뺀 3만 명은 어디서 증가한 거야? 3만 명은 비기반 산업에서 증가한 거야. 비기반 산업은 3만 명 증가. 총 고용인구는 45,000명 증가. 3번. 자, 13번 문제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